여러분 어제 대통령 후보들의 대선 토론 잘 보셨는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탄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김문수 후보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1951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은 가난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먹을 것 없는 시절이었어요. 학교에 도시락도 못 사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배고픔이 익숙했지만 공부는 좋아했어요. 책을 펼치면 세상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죠. 서울대 경제학과에 전교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 주변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대학 시절 강의실에서 배우는 경제학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꼈습니다. 교수님들은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달랐죠. 그때 전태일 열사의 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청년의 이야기가 저를 뒤흔들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경제는 교과서가 아니라 공장 현장에 있다는 것을. 졸업장을 받자마자 저는 위장 취업을 결심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공장에 들어갔죠. 처음 작업복을 입었을 때의 그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친 천이 피부에 닿는 느낌, 기름 냄새,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 왜 서울대생이 공장에 들어왔냐고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왜 노동자들은 항상 무시당하는지, 왜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책상에서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겪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울 것이라 생각했죠. 공장에서 보낸 첫 달, 손바닥은 물집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꿈, 그들의 아픔. 매일 밤 기숙사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라면서요. 동료들은 처음엔 저를 의심했어요. 말투가 다르고 손이 너무 부드럽다고.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렸죠. 그곳에서 진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강의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1980년대 초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지금도 악몽으로 찾아오곤 해요. 고문이란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었죠.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들. 하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노동운동은 계속됐죠. 벽돌담 너머 바깥 세상에서는 동료들이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수감 생활 중에도 많은 책을 읽었어요. 역사, 철학, 경제학.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한 번은 간수가 물었죠. 왜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느냐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더 많이 알아야 하니까요. 구속되고 풀려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저를 김문수 선생이라 불렀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장 취업은 당시 운동권에서도 가장 위험한 방식이었어요. 발각되면 당장 해고됐고 심하면 폭행을 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론가가 아닌 실천가가 되고 싶었어요. 한 번은 경찰에 연행된 노동자들이 신문 중에 제 이름을 언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걱정했죠. 그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할까봐.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저를 보호했어요. 김문수 선생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겨울날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봤어요.
차갑고 공허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봄이 올 거라고, 언젠가는 우리의 싸움이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믿었어요. 1990년대 민주화 물결이 한국을 바꿔놓았습니다. 운동권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죠. 어떤 이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도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믿었죠. 1994년 국민회의를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가슴 아팠습니다. 오랜 동료들의 실망한 눈빛, 냉소적인 비판들. 하지만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죠. 더 큰 변화를 위해서는 더 넓은 무대가 필요했으니까요. 한나라당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적과 함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첫 당 회의에 갔을 때 낯선 시선들이 저를 향했어요. 저 사람이 그 노동운동가 김문수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변화의 과정이라 생각했어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됐을 때 많은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전직 노동운동가, 보수정당 국회의원 되다. 흥미로운 제목이었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모두가 물었습니다. 왜 정치를 하게 됐냐고.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싸우는 것보다 해결하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여야를 넘나들며 소통했습니다. 과거 운동권 경험이 도움이 됐죠. 노동 문제가 나올 때면 여당 의원들도 제 의견을 구했어요. 어느 날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왜 항상 양쪽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냐고. 웃으며 대답했죠. 진실은 항상 중간 어딘가에 있으니까요. 3선 국회의원 동안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 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 때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가치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정치는 결국 타협의 예술이라고 생각했죠. 제도권 정치를 선택한 후에도 노동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에는 청계천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초심을 되새겼죠. 처음 시작했던 이유를 잊지 말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2006년 경기도지사로 당선됐을 때 첫 결정은 관용차를 거의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비서실에서 반대했어요. 보안 문제, 일정 관리 어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도민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하철에서 만난 시민들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하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때로는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었죠. 도지사님, 우리 동네 하수관 언제 고쳐주실 겁니까? 그런 직접적인 소통이 행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취임 후 첫 업무는 공무원 1000명 구조조정이었어요. 반발이 심했죠. 노동운동가 출신이 오히려 인력 감축을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재정 효율화 없이는 도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경기도 청사에서 보낸 첫 겨울, 난방을 최소화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근무했죠. 한 직원이 물었어요. 도지사님, 왜 이렇게 추운데도 난방을 안 틀으세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는 건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 보육비 확대, 철도교통망 확충.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면서도 항상 예산 균형을 고려했어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 그것이 제 행정 철학이었죠. 때로는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접 현장을 찾아 도민들에게 설명했어요. 행정의 달인이란 별명이 생겼을 때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특별해 보였나 봐요.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죠. 비결이 뭐냐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동자 시절 배운 겁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2010년 재선에 성공했을 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죠. 도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두 번째 임기 동안에는 더 과감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 균형 발전,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항상 먼저 고민한 것은 이것이 정말 도민들에게 필요한가? 였어요. 경기도지사 재임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청렴함이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기억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부모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가르침이었어요. 한 번은 큰 건설사 대표가 찾아와 도지사님 후원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죠. 그분은 놀라워했어요. 다른 정치인들은 모두 봤던데요. 그때 제 대답이 기억납니다. 저는 다른 정치인이 아닙니다. 도민의 돈으로 경기도를 운영하는 관리인일 뿐이죠. 언론에서 유일하게 스폰서 없는 정치인이라고 불러줬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것이 칭찬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청렴함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박원순, 오세훈 시장과 함께 언급될 때면 저는 항상 세 사람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때로는 정치적 이견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의 진정성을 인정했어요. 퇴임 후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도지사까지 지낸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사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직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화려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검정 캐리어 하나로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을 때 시청자들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큰 짐이 없이 간소하게 다니는 모습이 정치인답지 않다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필요한 것만 갖고 다니는 습관은 노동운동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니까요.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제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치를 배우는 것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가끔 아내 설란영이 농담처럼 말했죠. 당신은 부자가 되어도 그 성격 못 고칠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제게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고민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이끌 자격이 있을까?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지자들은 실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느꼈죠. 정치는 때로 기다림의 미학이기도 합니다. 2017년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원칙 없는 정치인이라는 말도 들었죠. 가슴 아팠습니다. 제 선택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신념이었죠. 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가했을 때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진 경험과 철학을 국가 운영에 쏟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윤석열, 홍준표 등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지지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섬광등 아래서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정치는 인기 경쟁이 아니라 철학의 싸움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경선 패배 후 한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이제 정치 생활을 은퇴하실 건가요?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정치는 패자도 진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졌다고 신념까지 버릴 수는 없죠. 은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잠시 물러나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전국을 다니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농민, 어부, 중소기업 사장님, 청년 창업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웠죠. 정치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025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죠. 왜 다시 도전하느냐고요.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절제와 희생, 공동체와 신뢰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말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무한 경쟁과 극단적 대립을 넘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과 복지, 시장 경제를 아우르는 절제 보수주의를 지향했죠. 이념적 색채가 강한 좌우 대립을 넘어 실용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이념보다 현실, 구호보다 실천을 중시했어요.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제 경험이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죠.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가난한 시골 소년에서 경기도지사로. 제 삶의 여정은 그 자체로 경계를 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선거 유세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피곤함, 불신, 그리고 그 아래 작은 희망. 한 노인이 제게 말했어요. 김 후보, 당신은 진짜 우리 편인가요? 그 질문 앞에서 제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 삶이 증거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화려한 공약보다 실천 가능한 약속, 이상적인 비전보다 구체적인 변화.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 있다고 믿었죠.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 후보님이 생각하는 좋은 대통령은 어떤 모습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국민 모두를 우리 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죠. 선거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에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믿음, 그리고 제가 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했을 때 저는 김문수를 단지 진영을 옮긴 정치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의 변신이 신념의 포기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터뷰를 위해 처음 만났던 날, 김문수는 정장 대신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혼자 왔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정치인답지 않았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습니다. 그는 말을 꾸미지 않았어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특히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40년 전 공장에서의 기억이 생생한 듯 했어요. 그를 따라다니며 취재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옛 동료들, 정적들, 지지자들. 그들의 증언은 달랐지만 한 가지는 일치했어요. 김문수는 진짜다. 그가 믿는 바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의외의 순간도 있었죠. 경기도지사 시절 김문수가 매일 아침 청소부들과 함께 커피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어요.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했죠. 취재를 마무리할 즈음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문수의 변화는 배신이 아니라 성장이었어요. 그는 현실과 타협했지만 본질은 잃지 않았죠. 노동운동가 시절이나 보수 정치인이 된 후에도 그의 중심에는 항상 같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약자를 돌보는 정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어요. 취재를 통해 만난 김문수의 모습은 언론에 비친 이미지와 달랐습니다. 더 인간적이고 더 복잡하고 더 진실했죠.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흑백 논리를 넘어서야 했어요. 그의 삶은 모순처럼 보이는 여러 가치들이 공존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문수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정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죠. 국민을 위한 봉사 아닐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단순한 진실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김문수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싸우던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감당하려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는 싸움을 넘어 책임을 졌습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죠. 그를 취재하면서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정치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어요. 이념이나 진영의 틀로만 판단하지 않게 됐죠. 김문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정치란 무엇인가? 변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2025년 봄 전국을 다니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화려한 연설 대신 솔직한 대화를 선택했죠. 유권자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정치인의 말 같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변화였습니다. 유세차 위에 서면 항상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떨림, 책임감, 그리고 간절함.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그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나라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압니다. 말을 시작할 때마다 공장에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기름 묻은 손으로 밥을 먹던 시절, 작업복을 입고 거리를 걷던 날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유세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지친 눈빛, 불신의 시선, 그럼에도 작은 희망을 품은 얼굴들. 그들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싶었어요.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진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정치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그저 선거 구호가 아니었어요. 제 삶의 원칙이었죠. 노동운동가 시절부터 지켜온 신념, 정치인이 된 후에도 버리지 않은 가치였습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운동권 활동, 감옥 생활, 이념 변화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제게 가르침을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진정성은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에서 나온다고 믿었으니까요. 유세를 마치고 내려오면 항상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설란영이었죠. 그녀 없이는 이 모든 길을 걸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노동운동 현장에서 만나 함께 싸우고 함께 꿈꾸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감옥에 있을 때도 정계에 나서 비난을 받을 때도 항상 곁을 지켰어요. 설란영은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유세는 어땠어요? 솔직히 대답했죠. 힘들었어. 사람들의 눈빛에서 불신을 봤어.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진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진심이 언젠가는 닿을 거예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내와 외동딸 동주, 그들은 제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동주는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부모의 삶을 보며 자랐기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녀는 제게 말했죠. 아빠, 난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국민의 남편 노릇을 하는 동안 아내는 혼자서 우리 가족의 대통령이었어요. 정치 활동으로 집을 비울 때도 그녀는 묵묵히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런 헌신 앞에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죠. 유세 현장에서 만난 한 노년 부부가 물었습니다. 김 후보는 왜 정치를 하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제 아이, 그리고 모든 이들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니까요. 그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정치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이 긴 여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언변이나 완벽한 이미지가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거짓 없는 사람, 진심을 말하는 사람. 제가 되고 싶은 지도자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려 합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오늘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는지요? 좋으셨다면 댓글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또 뵙겠습니다.